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징계 항고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았다 했을 때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소청이란 제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군대에서는 인사소청 관련해서는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징계에 관해서만큼은 항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받든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든 간에 인사소청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군대에서는 징계의 경우에는 항고로 다른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소청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는 어디에 제기를 하느냐, 자기가 징계를 받은 부대의 직근 상급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사단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군단으로, 군단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사령부로, 사령부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각군 본부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로, 부사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군 본부로, 각각 중징계의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근 상급 기관 또는 국방부, 부사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각군 본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단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변호인 선임계까지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록 신청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징계에는 징계 기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 기록 안에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이다, 또는 언어폭력 사건이다 라고 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고요. 본인의 진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 조서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아는 것부터가 항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단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의 목격자들은 누구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징계 단계에 있어서도 기록 신청을 하지만 항고 단계에 있어서 아직 기록 신청이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 이 징계 기록을 반드시 받아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한 다음에 의뢰인들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름은 지워져 있지만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목격자들은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점,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보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 근거 자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것은 역시나 증인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신고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 목격자, 참고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걸 진술해 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항고위원회 전에 미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으로 같이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못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증인이 교육 중이거나 아니면 훈련 중이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증인으로 와서 진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도 이 인원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징계항고 심사위원장 그리고 징계항고 심사위원들도 증인을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신빙성이 부여돼야지 이게 원심징계가 좀 잘못됐구나, 또는 원심징계가 과한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못 오게 된다면 최소한 스피커폰을 통해서라도 증인들이 진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스피커폰을 사용할 수 있는 증인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갔기 때문이에요, 또는 훈련 갔기 때문이에요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최소한 이 인원한테 내가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뭐고 내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너는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또는 당신은 그 자리에서 보고 들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이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 자료들을 다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를 해서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소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전날 정도에 예행 연습을 먼저 합니다. 원심 징계에 있어서는 당신은 어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원심 징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항고심에 와서는 이런 점들이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소명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예행 연습은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가량의 예행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 의뢰인들이 멀리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비무환이기 때문에 풍부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서 답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날에 실제 예행 연습 없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고위원회 개최가 되면 본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인 의뢰인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심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사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행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아요. 예행 연습을. 왜냐하면 제가 거의 주도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징계나 항고, 선고증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당사자로부터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한 상태에서 당일날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스스로 답변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잘 질문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들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잘 진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지 당황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대신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당일날에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의응답이 쭉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최종 진술 발언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제가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종 변론을 하는 동안 당사자는 심호흡을 하시고 좀 더 차분해진 다음에 최종 진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변론을 할 때 쭉 스크린을 합니다. 이 사건의 정황,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인원은 왜 신고를 하게 됐는지, 신고의 동기까지 제가 쭉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종료가 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먼저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항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종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 저런 점 제가 항고위원장 또는 항고위원회 위원이 됐을 때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이 인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 또는 증인의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증인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더라, 또는 사실확인서를 봤는데 사실확인서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더라, 믿을만하더라, 이런 취지로 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원심 징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걸 믿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토의를 거쳐서 표결을 통해서 혐의 없음, 즉 원징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원징계 처분이 감경되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표결로 모든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휘관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지휘관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의 표결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지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사실 정직을 받았어요, 또는 강등을 받았는데 한 단계밖에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줄어든다, 이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감봉으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직을 받았는데 견책으로 처분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직 또는 감봉이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서 한 단계라고 무조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서 소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두 단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아예 원징계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